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모리입니다. 또 다들 한 주간 지금 뭐 사지? 궁금하셨죠? 고민도 많이 하셨죠? 고민하지 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저의 고민도 공유해보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덜어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하였으니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주 멋있는 포즈인데요. 바로 이분은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십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제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자 이 미국의 월가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고요. 뉴욕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100인에도 선정이 된 적이 있는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역시 올해에도 2024년 경제전망 업데이트를 발표하였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함께 봅시다. 그러면 이 분이 이제 내신 책이 있어요.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분 친중국 아닌가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분이 이번에도 이제 경제전망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빅5 땅, 불, 바람, 물, 마음 5가지 힘이 하나로 모으면 어떻게 되는지 함께 봅시다. 이제 이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주장하는 세상을 바꾸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5가지의 힘이 있다라고 하였어요. 이름하여 빅5입니다. 이 빅5인데 여기에서 이제 3개는 이제 사이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개는 추가된 거예요. 나머지 2개는 추가된 건데 자, 첫 번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금융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이 자본시장, 금융 사이클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죠? 금리, 인플레이션, 지금 고물가인가, 먹고 살기가 힘든가, 아니면 지금 살기가 좋은가, 그런 게 이제 다 금융 사이클에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 나오는 이 사이클은 정말로 이렇게 도는 사이클의 의미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 결정 요인들을 뜻하는 함축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뭐가 있느냐? 바로 두 번째는 국내 질서. 국내 질서라는 거예요. 국내 질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미국으로 따지면 현재 이제 올해 11월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대선, 미국 내의 정치적인 갈등, 미국 내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마약 범죄가 너무 심해졌나, 정치가 너무 심했나, 이런 내부 갈등, 그거에 관한 또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국제 질서라고 하는 그런 결정 요인이에요. 대표적인 것은 바로 전쟁인 거죠. 전쟁과 그 세계의 각 나라들 간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또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를 더 추가하였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한 혁신과 기술. 혁신과 기술은 이 사이클을 좀 더 수명을 늘리거나 조금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할 수 있는 아주 키 열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시킬 수도 있고 개선을 시킴으로써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기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추가가 되었고요. 마지막은 우리 코로나19 다들 기억하시나요? 코비드-19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급속화된 우리가 TV에서 스마트폰으로 급속하게 넘어가면서 TV에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기기로 이렇게 옮겨가는 플랫폼화되는 이런 걸로 급속도로 그거를 변화시켰다. 코로나가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코로나라는 것이 그것을 급속하게 발전시켰고 AI도 빨리 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재해, 가뭄, 질병 이런 것들이 어느 수명을 단축시키고 늘리는데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국의 흥망성쇠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살펴보자고요. 제국의 흥망성쇠는 예전부터 아주 오래된 인류의 역사부터 서로 부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새로운 해양이 뜨고 오래된 태양이 지고 또다시 태양은 뜬다. 아시나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명언이었죠. 또다시 새로운 태양은 뜬다. 또다시 새로운 태양이 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런 생각을 담은 게 변화하는 세계 질서고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자, 과거에 이제 독일 그리고 뭐 영국 그 이전 또 뭐 네덜란드 러시아 쭉쭉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간에 그런 세계 역사의 나라들이 있는데 그때 왕좌를 차지한 세계 기축통화국가, 그렇죠? 지금 통화국가가 이제 미국인데 그때는 기축통화가 아니어도 제국이랑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본이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생각하시면 되고 또 별개로 어쨌든 이 제국이 흥망성쇠를 하는데 약 하나당 한 250년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제 걸릴 수 있다. 수백 년 동안 보통 한 나라가 집권을 하면 흥망성쇠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50년이다라고 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중요한 거 우리 삶이 지금 100세 시대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250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도 없지만 지금 우리가 당장 살아야 하는 10년, 20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얘네가 이제 이 전체적으로는 흥망성쇠를 봤을 때 크로스되는 라인이 있는 거예요. 크로스. 이 크로스되는 라인이 있는데 요 기간이 한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요 기간. 여기도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새롭게 떠오르는. 여기는 태양이 지고 있고 여기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그렇죠? 여기는 태양이 지는, 여기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요 크로스하는 구간이 생기는데 요게 10년에서 20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디라고 했을 때 미중을 얘기합니다. 미국과 중국. 여기에서 서로 두 강자가 서로 누가 죄일이 될 것이냐. 얘네 둘이 왕자의 자리를 놓고 이제 치고받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곧 크로스가 된다. 여기가 언젠지 정확하게는 몇 년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왜? 아까 요인 4번째, 5번째 봤잖아요. 약간 수명을 길거나 단축시키거나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패권을 누가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수명이 단축되거나 빨라지거나 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과거의 수천 년의 역사를 보았을 때 이 사이클을 거스른 적이 없고 그렇죠? 지금도 역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을 뿐. 우리가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도록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생선과 소멸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크로스되는 시점이 지금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조금씩 가면서 이렇게 크로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요게 왜 중요하느냐? 요 시기가 바로 격변하는 사회의 시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요 시기가 오면 전쟁, 기후위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피할 수 없이 생기면서 치고받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전쟁 일어났잖아요. 사실 우리가 작년만 해도 전쟁이 세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말도 안 돼. 이랬단 말이에요. 설마.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렇죠? 코로나도 처음 생겼을 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뭐 흑사병으로 인해서 뭐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있었고 이런 거 역사 책에서나 배웠지. 코로나19 영화에서나 볼 법하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지난 2020년 현실이 되었었어요. 그 정도가 되고 그 정도 오래 갈 것이고 그 정도로 우리한테 삶의 공포를 줘서 삶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지금 현 시점을 떠올려보면 그럴싸한데 싶습니다. 그럼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나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지금 첫 번째 우리가 금융 사이클부터 살펴보자고요. 이 금융 사이클을 보면 현재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고물가, 그렇죠? 견고한 시장, 떨어지지 않는 물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금리 너무 힘들죠. 고금리 언제 끝나죠? 정말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고금리 너무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힌다고는 잡히지만 일단 미국의 기점으로 봤을 때 그들의 목표인 2%에 비해서는 아직도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많이 떨어졌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네. 그런데 우리가 이 차트를 볼 때는 이거는 지금 금리 차트예요. 인플레이션 차트인데 인플레이션 차트는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일반적인 가격 흐름을 보듯이 보면 안 되고 사람이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너무 작년과 오늘만 달라도 너무 크게 느껴지고 작년과 올해가 너무 격차가 커도 이거는 삶이 미쳤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볼 때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 봤을 때 여기 이전에 2011년도 이후에 비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뛰어온 거죠. 이거 미친 듯이 뛴 거죠. 여기서 지금 몇 배가 뛰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 이 이전 수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한국,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언뜻 보면 제가 적어놨어요. 지금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네. 사실 월급도 한 10년 놓고 보면 좀 오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가 오른 거에 비하면 내 월급은 하나도 안 올랐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살펴보면 여기 뭐 계속 똑같은데 이전에 비하면 변동성도 없고 뭐 너무 스테이블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우리는 달라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깝게 놓고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전 수준에 비해서 어떻죠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코로나에 비해서 이때 조금 떨어졌지만 지금 현재는 다행히도 조금 떨어졌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구나 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고물가 지금 미국도 물론 중요한데 알겠는데 지금 한국 물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 물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뭐냐면 글로벌 IB, 글로벌 이제 투자 은행들에서 총 8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은행. 근데 그 8개 은행에서 한국 물가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발표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 물가에서 물가 좀 내려주세요.
혹시 누구 보고 계시다면 물가 좀 내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나라 물가가 있으면 평균적으로 물가가 조금 더 오를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제시한 수치를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물가가 2.5% 정도 전망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이거 뭐 0.1 뭐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0.1 얘보다 0.1 뭐 오르는 수치로 냈으면 뭐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했지만 물가는 이제 0.5%만 올라도 너무 크게 와닿아요. 다들 아시죠? 다들 이렇게 장 보러 가시면 물가 오른 거는 팍팍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우리나라 지금 하는 총재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금리가 인하를 언제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물가 수치가 2.3 이하로 내려가야 금리 인하 할 것입니다라고 현재는 말한 상태입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일 났다고 가지고 온 것 자료입니다. 자,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금융 자본시장 사이클 이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언제 되나요? 이제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일단 이걸로 힘든 상황임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이 너무 견고하고 나스닥 S&P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반영되고 이거 지금 잘 이겨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로 느껴집니다. 좋아요. 이거는 자, 두 번째 살펴봅시다. 이제 국내 질서와 혼란의 사이클. 여기서 얘기하는 국내 질서는 이제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협조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 어떤 전쟁일까요? 지금 현재 가장 큰 전쟁 바로 이 전쟁이죠. 미국 대선 전쟁. 그럼 여기 뭐가 문제인가요? 대선하면 되는데 대선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린 갈 길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양극화. 얘네들이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공화당, 민주당 맨날 싸우고 서로 이 타협은 되지 않고 그 양극화, 날섬이 점점점 너무 양극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둘이 힘을 합쳐서 우리 나라 한번 좀 잘 좀 이끌어 봅시다.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서로 물어뜯고 서로 잘못했다 그러고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책임지고 계시는 FOMC, 미국의 연준 의원님들 금리 인하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지난 3월 선거유세에서 얘기했다면 트럼프는 그러고 있죠. 자네들 혹시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거는 정치적인 성향을 띈 바이든 밀어주기인 것으로 알겠고 내가 당선이 되면 의장 교체해버릴 거예요. 이렇게 엄포를 탁 놓쳐. 그래서 서로 지금 잘 화합을 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치고받고가 이견 차이가 너무 심해지고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고 통합은 안 되고 이런 내부 질서에 혼란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또 하나의 큰 위기라고 해요. 왜 위기죠? 아까 전에 사이클 보셨죠? 이렇게 보셨을 때 미국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중국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레이 달리오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레이 달리오가 그래서 친중국이라 그래서 심지어 여기로 이제 이사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친중국이라 그래서. 근데 이번 인터뷰에서 저 미국으로 다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애리조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셨나요? 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약간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은 미국에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금리 인하, 그러면 미국 대선과 금리 인하가 정말로 관련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미국 11월 대선이 있는데 11월 대선 전에는 보통 장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왜냐면 현재 대통령이 경제를 잘 못 다스리면 절대로 유권자들한테 표를 얻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를 이렇게 잘 되게 북돋워주기 위해서 절대로 주가 떨어지는 것을 볼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주가의 영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매크로, 금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과연 정말로 미국의 이런 대선 시기에 맞물려서 금리 인하가 영향이 있었을까? 그리고 금리 인하를 정말로 했을까? 만약에 시장이 어려웠으면 금리 인하를 정말 했을까라고 봤을 때 이 역사적으로 70년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별로 연관성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이들이 그래도 정치적인 중립성을 잘 다스리고 약간 별도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파월이 지표가 떨어져야 우린 정책을 금리 인하라든지 하는 거지 정치적인 거랑 아무 연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듯 그럴 가능성이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봤을 때 연준은 금리를 7회는 인상, 4회 인하, 2회는 동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히 어떠한 연관성을 찾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 싶어요. 요 시기가 바로 이 대선들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들이. 그런데 약간 어떻게 보면 들쑥날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으로 뭐 동일하게 어떻게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별개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를 살펴봅시다. 세 번째는 이제 국제 질서가 나와요. 국제 질서. 국제 질서와 혼란의 사이클.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든 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서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키포인트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전쟁을 하는 국가들이 있고 전쟁을 만약에 국가들이 이제 전쟁을 하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두 나라에서 서로 한다.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약간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이 뒤에 숨겨져 있는 큰 나라들, 이 미국과 중국의 큰 나라, 두 강대국의 어떠한 이해관계, 두 나라들의 이익, 이런 정쟁들로부터 각자의 이익을 위한 편에 서고 그들과 서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이해관계, 숨겨진 이익, 그리고 어느 동맹국에 서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멀리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가 얘네들을 표면적으로 단지 얘네들이 이래서 싸웠대, 저래서 싸웠대, 이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두 강대국들의 숨겨진 이익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미중 관세 전쟁이 붙었고 미국은 계속 이제 중국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점점 또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런 나라들의 전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서민들이 앞에 방패가 되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큰 강대국은 이렇게 뒤에서 숨겨진 이익관계를 생각하고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속히 전쟁은 좀 마무리되고 또 평화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고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것은 이 전쟁을 대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땐 표면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강대국들의 숨겨진 동맹국들과의 이해관계
그리고 이 전쟁으로서 그들이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를 살펴볼 거예요. 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한 혁신과 기술 개발의 속도. 우리가 코로나 때 생각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그때 당시 유행했던 단어 생각나시나요? 보통 이때 유행했던 단어가 메타버스 아니면 NFT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 기술, 어떤 혁신이 가장 각광받고 있을까요? 바로 AI죠. 그렇죠? 바로 AI입니다. AI 중에서도 이 생성형 AI가 최근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특수한 환경이 이 AI 산업의 발전을 급속도로 당기는 그런 효과가 났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자연에도 사이클이 있고 법칙이 있고 그런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 AI가 발전하는 것도 어떠한 운명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요?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어떤 조사를 냈어요. 조사를 냈는데 90%의 직업은 이 AI의 발전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어떤 직업은 급속하게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90%가 이미 경험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보통 막 그런 거 보시잖아요. 뭐 향후 30년 안에 없어질 직업 이런 거 막 찾아보면서 내 직업이 있나 없나, 내 직업이 있나 없나, 맨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내 직업이 떠오를 각광받은 직업에는 없나 이러면서 보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살아갈 궁리를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90%라는 수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사에 의하면 AI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발전을 시킬 것이고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많은 월가의 기관들이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관들이 항상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우리 이것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AI예요. AI. 무조건 AI. 일단. 현재 차트가 좋아도 AI, 안 좋아도 AI. 아무튼 AI라는 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AI 묻었다고 이 주식 다 가고 AI 묻었다고 이 코인 다 가는 것이 아니라 AI 이 산업 자체의 발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2030년에서 이제 32년, 한 7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그렇죠? 그때가 되면 우리 AI에 이제 적응하고 있는 숫자가 거의 50%보다 조금 안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발전과 엄청난 수치이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 AI에 투자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기서 무지성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차트를 함께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AI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죠. AI가 묻은 회사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기업은. 뭐 의료 AI, 뭐 반도체 AI, 그다음 뭐 그냥 AI, 뭐 생성형 중에서도 우리가 삶의 뭐 청소 AI, 그렇죠? 뭐 공장에 쓰는 자동화 AI, 뭐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너무나도 모델이 다양해서 이거 그냥 AI래 그래서 아무거나 소형주 띡 사놓고 이거 10배 가겠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AI 하면 대표적으로 최근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바로 엔비디아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현재 이 로고 차트로 보시면 채널 상단에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혹시 엔비디아 무조건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추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쟤는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왜 지금 사지 말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좀 더 좋은 자리를 항상 보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지금 채널 상단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따라서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좋은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꼭대기니까 꼭대기로 찍었으니까 채널 꼭대기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약간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처음엔 이렇게 놨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 이 지점과 여기 지점, 여기를 중단이라고 보았을 때 이렇게 채널을 그린 거고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이제 중단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채널링을 할 때는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이제 중단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무튼 어쨌든 간에 채널 상단이라는 거죠. 이렇게 봐도 그렇고 이렇게 봐도 그렇고 어쨌든 봤을 때 이 엔비디아의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거 뭐 큰 주식 다 그런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를 보시면 구글도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봤을 때 그래도 약간 양상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비슷했고 최근에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구글에 비해서는 좀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인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뭐 당장 떨어진다 이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AI가 잘 올랐다는 거예요. AI가 잘 올랐고 엔비디아가 잘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잘 올랐는데 모든 AI가 잘 올랐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예를 들면 뭐 C3 AI, 이름에 AI가 벌써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C3 AI 같은 경우 뭐 여기 고점 대비하면 2021년부터 지금 뭐 이렇게 심각한 주식이 다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178불, 180불 하던 게 26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AI 산업이 좋아도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는 굉장히 천차만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 AI가 묻었다라고 해서 그냥 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주식도 예를 들어볼게요. 뷰노 같은 주식들, 의료기기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의료기기 AI라고 하죠. 그런데 이 주식도 퍼포먼스를 보면 아니 AI가 이렇게 유망한데 이 주가가 왜 이래? 라고 얘기할 법합니다. 지금 현재 이 주가를 보시면 여기가 불리시한 패턴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미 타겟 1 우리가 보통 목표가로 잡는 382 구간에는 반등을 준 상태이고 현재 내려가서 여기 236 지점에서 바로 다시 저항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382에서 딱 멈추고 236에서 딱 가격이 멈추죠? 그렇죠?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투자를 하면 우리처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나 개미라고 하죠. 개미 투자자들, 개미가 이렇게 할 때는 대충 이렇게 어플 보고 이렇게 몇 주 이렇게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기업이라든지 뭐 기관 아니면 뭐 좀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 로봇, 자동 매매 기계라고 하죠. 그런 로봇의 물량도 상당히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럼 로봇이 뭘 보고 투자하겠어요? 로봇이. 기계에 입력되어 있는 매뉴얼에 입력되어 있는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했느냐? 그럼 뭐 펀더멘탈 분석, 뭐 기업 무슨 회계, 뭐 쭉 AI 그 컴퓨터 안에서 그 로봇 안에서 다 이렇게 가겠죠. 거기에 뭐 당연히 기술적 분석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런 거 절대 무시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36 부근을 저항을 맞고 떨어져서 얘가 지금 이 장기 지지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맞고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236 구간에서 지지하고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지금 현재 떨어진 상태이고 다만 RSI가 아직은 좀 살아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기 이평선이 RSI 이렇게 받쳐주고 올라가면 236 위로 올라가면 얘는 다시 타입 2인 조금 더 높은 구간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뭔가 만약에 옆으로 간다면 뭔가 매집 중이고 축적 중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어느 날 떡상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보통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조금씩 붙는 모습이 관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거래량이 붙는 모습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좀 더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게 좋다. 언제나 절대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AI가 묻었다, AI 간다 해서 아무 주식 소형주 아무거나 사시면 안 돼요. 물론 소형주가 오를 때도 아싸리 잘 오를 수 있지만 이것저것 고려하시고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AI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그럼? AI로 오를 애들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물론 안 오른 애들도 많이 있어요. 안 오른 애들도 많이 있지만 또 오른 애들은 엄청나게 올랐죠. 정말 큰 주식들, 뭐 구글, 엔비디아, 그쵸? 그런 것들은 확실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좀 다른 거 없나 했을 때 저는 바로 이쪽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가뭄, 홍수, 질병과 같은 자연재해, 이게 바로 세상을 결정짓는 다섯 번째 중요한 요인입니다. 현재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질병, 그쵸? 코로나 19으로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코비드 19. 그리고 이제 홍수와 가뭄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 일어나면 그건 이상기후라 그러죠. 그리고 지구 온난화, 이게 굉장히 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때 에코백,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때 에코백 유행했던 거 아시죠? 그 에코백이 왜 유행하느냐? 그 에코백을 들고 다님으로써 나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자연 친화적인 사람입니다 하는 자신에 대한 어떠한 좋은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고, 이거 에코백 사면 자연 도와주는 거니까 뭐 좋은 거예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에코백 같은 거는 되게 적은 자본으로 좋아, 나도 이 정도는 노력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종이빨대 사용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한때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 무조건 자연 친화적이다 해서 봤더니 이 자연 친화적인 걸 만들어내는 기 위해서 그 밑에서 화학적인 어떠한 작업들을 하는데 이런 건 전혀 자연 친환경적이지가 않은 거죠. 약간 전기차와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언제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단어가 생겼어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클라이밋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게 뭔고 했더니 기후라는 뜻을 가진 클라이밋, 그렇죠? 요거랑 요거에다가 플레이션이 합쳐진 단어예요.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기후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후위기, 인플레이션, 이게 뜻이 뭐냐면 기후위기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에요. 이것만 봐도 뭐죠, 여러분? 기후위기가 물가에 영향을 주고 물가에 영향을 주면 전체적으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최근 기사에 전 세계의 이상기후로 올리브유가 40% 정도 가까이 폭등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가 지금 스페인, 보통 이제 주로 올리브유가 생산되는 국가가 이제 뭐 스페인, 그리고 뭐 이탈리아, 이제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스페인의 가뭄, 이런 자연재해가 공급량에 당연히 차질을 주겠죠. 그렇죠?
예전에 그런 책이 있어요. 스타벅스 주식.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란가?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이런 이상 기후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후에 관련돼 있는 친환경 주식들의 퍼포먼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후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가 현재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선런이 뭐냐면 태양광 알죠? 주택에 이제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건데 그것도 해주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죠, 주택에. 그래서 태양광 설치를 이제 하는데 이거 굉장히 좋고 친환경적인데 주가가 좋지가 않아요. 하는 일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래서 이런 썬런의 주가는 똑같은 친환경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안 좋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썬런처럼 다 안 좋아요. 그런데 이 퍼스트 솔라를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로그 차트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2024년 올해에 있어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훌륭했고 약 40%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퍼스트 솔라는 다른 친환경 주식들은 아직 주가가 안 좋은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안 좋았다는 거는 이제 ETF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표적인 이 클린 친환경 ETF라고 할 수 있는데 ICLN이거든요, 티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주가가 아직 좋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또 ETF 다른 것도 이런 게 있는데 솔라 ETF라 그래서 TAN 이거든요, 티커가. 근데 이런 주식도 보면 현재 불리시한 패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런데 이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올해만 40%가 올랐어요.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얘도 솔라자가 들어가는데 같은 솔라인데 왜 주가가 흐름이 달라? 그렇죠? 얘는 AI가 묻었어요. 얘는 AI가 묻어서 AI 등에 업고 퍼스트 솔라 주가 상승. 이게 지금 대표적인 기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보통 이렇게 나요. 그래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AI를 묻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함께 뭔가 이렇게 적용되는 게 있으면 주가가 또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같은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솔라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면 아직까지도 올라가지 않은 다른 주식들이 또 이렇게 뒤따라서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금 같은 솔라인데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TAN, 솔라 ETF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불리시한 패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장기적인 상승 추세선을 봤을 때 얘가 지금 거의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이라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근데 한 번쯤 기대해 볼 만한 좋은 자리가 오고 있을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로그 차트 말고 선형 차트로 보면 이때 2020년에 굉장히 128불 하던 게 지금 40불이니까 반의 반토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주가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떨어졌을 때는 주가가 한 번에 저까지 막 100불 한 번에 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리시한 패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금방 살아나기는 어렵고 보통 추세를 이렇게 둥글게 돌리게 됩니다. 턴을. 보통 이런 걸 U자 반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돌려도 이런 식으로 곡선형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동평균선 돌리듯이 이렇게. 그래서 현재 불리시한 패턴이 있으나 아직은 조금 반응이 미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주식이 또 있어요. 클린스파크라고 있는데 이 종목도 최근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얘는 클린인데 얘도 좀 주가가 좋았네. 그럼 얘도 퍼스트 솔라처럼 AI가 묻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클린스파크라는 주식은 지금은 거의 풍력발전소에서 채굴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 이 클린스파크 주가가 굉장히 기관들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채굴 회사 중에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클린스파크도 하나 모르셨다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 기관들이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이 달리오의 2024 경제전망 업데이트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아이디어들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더 열심히 준비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뭐 사지 고민해 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잊지 말고 시청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